안녕하세요. 방구석 김 사장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반등을 생각하기 전에 하락 논리를 이해하자입니다. 어제 미국 시장이 크게 하락했는데요. 아침에 뉴스와 신문들을 쭉 살펴보니 역시나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가 시장에 만연한 것 같습니다. 이제 이틀 전에 올렸던 영상인데 현재 시장의 위험성에 관한 이야기를 이때 했었죠. 이제 우리 모두가 궁금한 것은 어디까지 하락할까 또는 반등은 언제 할까일 것입니다. 솔직히 정확히 반등하는 날짜는 신도 모르죠. 하지만 어떤 뉴스가 나오면 매수를 준비한다 혹은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다 등 지금부터 자신만의 매매 전략을 준비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왜 그동안 주식시장이 상승했던 것인지 시장의 논리를 먼저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주가 상승을 이끌어왔던 논리. 최근 주가 상승을 이끌어왔던 시장의 논리를 사소한 것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22년 10월이, 그러니까 전년도 10월이죠. 주식시장의 바닥이었다. 따라서 23년에는 굴곡은 있을 수 있어도 상승 추세는 유지할 것이다. 이런 논리가 있었어요. 22년도가 거의 1년간 하락했기 때문에 23년도에 당연히 어느 정도 되돌림이 온다는 그런 논리죠. 두 번째, 23년에 발표되는 인플레이션 관련 지표들은 모두 기저효과로 인해 낮게 발표될 것이며, 여기서 낮게 발표된다는 건 22년도에 너무 인플레이션이 심했으니까 23년도에는 전년 대비 인플레이션 지표들이 낮게 나타날 거라는 거죠. 시장은 이에 환호하여 상승할 것이다. 이런 주장이 있었고, 세 번째로 미 연준은 인플레이션 2% 안정화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 3%에서 만족할 것이기 때문에 이는 생각보다 연준의 피봇이 가깝다. 이런 주장도 있었고요. 네 번째 주장은 고용은 강하지만 임금 상승률의 둔화는 확연하다. 역사적으로 노동시장이 강할 때 경기 침체가 오지 않았다. 이거는 맞아요. 노동시장이 강할 때 경기 침체는 오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미국 경제가 연착륙할 확률이 높다. 다섯 번째, 과열된 노동시장이 식는다면 연준이 더 이상 기준금리를 인상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금리로 인한 주식시장에 큰 하락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그쵸? 노동시장이 식으면 사람들이 소비를 덜하고, 소비를 덜하면 인플레이션이 더 심해지지 않기 때문에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할 이유도 없죠. 이런 논리입니다. 여섯 번째, 미국 국채금리의 하락은 채권시장보다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 매력도를 올림으로 돈은 주식시장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 이거는 좀 23년 초반에 있었던 논리인데, 실제로 올해 1월에 상승은 채권 투자를 만약 했다면 돈이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뭐 채권도 오르고 주식도 오르는 시장이었죠. 올해 초만 해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채권도 오를 때 주식도 오르니까 채권 뭐하러 투자하냐, 돈도 얼마 안 되는데 주식 투자하지, 이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일곱 번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의 전쟁이 곧 끝날 것이다. 벌써 전쟁 1년째니까요. 유가도 하락하고 러시아가 더 버틸 수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 위에 7가지 외에도 뭐 다양한 상승 논리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1월, 2월 주식시장의 상승을 이끌었죠. 그 후 3월 중순까지는 은행 파산 위기감에 하락했으나 결국 미 재무부와 연준이 은행을 대상으로 구제금융에 나서면서 시장에 간접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했고 4월 초 현재까지 주가가 상승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승 논리가 무너진 결정적인 사건, 위 7가지 주가 상승을 견인했던 논리들은 결국 실리콘밸리 뱅크, 시그니처 뱅크 등의 파산과 미 재무부와 연준의 단호하지 못한 대응, 사우디 오펙 플러스의 원유 감산 조치로 인해 송두리째 무너지게 돼요. 이제 앞서 7가지 상승 논리가 전부 무너지게 됩니다. 이제 볼게요. 첫 번째, 22년 주식시장의 하락은 사실상
연준이 22년 내내 양적 긴축을 하면서 하락했던 거죠. 그러니까 올해 실리콘밸리 뱅크 파산, 시그니처 뱅크 파산으로 연준이 은행 구제 금융을 했고 대차 대조표가 다시 확대됐어요. 따라서 연준은 다시 양적 긴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2022년 1년 내내 양적 긴축한 것에서 벌써 절반이나 써버렸어요. 일주일 만에. 아래 나스닥 차트가 6개월 일봉 차트이며 6개월 전에는 나스닥 지수가 1500선이었습니다. 현재는 12000이죠. 이렇게 아래 보시면 이게 나스닥 종합지수 6개월 일봉 차트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6개월 전에 나스닥 지수가 바닥이 여기 있었다. 지금은 여기죠. 그걸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사우디와 오펙 플러스는 1일 100만 배럴 원유 감산 추가라는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이제는 미국의 전략 비축유도 절반 이하고 상업력 원유 재고도 마이너스인 상황이에요. 따라서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다시 상승할 확률이 높습니다. 아까 위에 상승 논리 중에서 미국의 인플레이션 지표가 전년 대비 낮게 나올 거라고 기대했는데 그게 이제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거죠. 왜? 사우디랑 오펙이 100만 배럴 추가 감산을 해서. 결국 기준금리 인상이나 양적 긴축 외에 인플레이션을 억제할 방법이 없지만 현재 미국은 은행의 위기, 상업용 부동산의 위기 등으로 인해 기준금리 인상이나 양적 긴축을 쉽게 선택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더 이상의 긴축은 필연적으로 금융위기로 이어질 수밖에 없지만 긴축을 하지 않는다면 인플레이션 때문에 경제위기가 올 수 있는 것이죠. 은행 위기는 오히려 주식시장에서 채권시장으로의 자금 이동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은행이 막 파산한다는데 누가 예금을 가지고 있습니까? 머니마켓 펀드로 돈이 이동하는 건 자연스럽죠. 채권을 사면 국가가 일단 보장을 해주는 거니까요. 채권 시장으로의 자금 이동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이러한 이동은 은행에서 더 많은 예금이 빠져나가게 하고 유동성 위기를 가속화하게 됩니다. 네 번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의 전쟁은 더 오래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중국, 러시아, 중동이 협력하여 미국과 서방을 압박하는 구도이며 특히 중동이 중국과 러시아의 편을 들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러시아가 더 유리한 입장입니다. 사우디와 오펙 플러스의 원유 감산은 표면적으로는 유가 하락 방지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타이밍이 어떻죠? 그 타이밍이 미국의 전략 비축유가 절반 소모된 시점이었다는 점에서 다분히 미국을 배척하고 러시아를 옹호하는 포지션을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우디가 미국 편이라면 미국이 전략 비축유를 채우는 시간을 줬겠죠. 바로 감산 발표 안 하고. 결국 핵심은 노동시장. 여기까지 상황을 꼼꼼히 살펴보면 결국 앞서 상승 논리 7개 중 남은 건 강한 미국의 경제를 대변하는 노동시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승 논리가 어땠냐면 노동시장이 강할 때 경기 침체가 없었다면서 주가를 올렸고 노동시장이 약할 때는 노동시장이 식어서 인플레이션이 잡힐 것이기 때문에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으로 주가를 올렸어요. 그러니까 노동시장이 강하든 약하든 주가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승 논리를 깨는 결정적인 신호가 나오죠. 이렇게 노동시장이 약하든 강하든 상관없이 상승만 하던 나스닥이 이상 신호를 보낸 것은 정확히 한국 시간으로 4월 4일 11시 미국 노동부의 졸트 보고서가 예상치를 하회하면서입니다. 졸트 보고서가 이제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노동시장이 꺾이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사실 그동안의 논리대로라면 노동시장의 과열이 식었으니 주가는 상승하는 게 맞다는 상승론이 득세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주식시장은 오히려 4월 4일 고용노동부 발표 후 나스닥 종합지수는 1% 하락하였으며 그 하락세는 그 다음 날까지 이어갑니다. 그래서 이틀 연속 이렇게 하락을 하죠.
자, 이제 개인적인 결론. 앞서 서술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현재 주식시장의 관점이 바뀌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이제는 더 이상 호재는 호재, 악재도 호재라면서 주식시장을 끌어올릴 논리들이 대부분 반박당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미 연준이 위기에 처한 미국 경제를 위해 유동성을 풀어줄 것이라는 기대마저 갖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왜 그러냐? 이미 은행 구제를 위해서 돈을 써버렸어요. 현재 미국 재무부는 부채 한도에 도달해서 돈이 없습니다. 더 국채를 찍어내서 돈을 조달할 수가 없어요. 미 연준이 돈을 풀어서 증시를 부양하고자 해도 최소한 부채 한도 협상이 완료되는 6월까지는 돈이 없어요. 해서 부채 한도를 상향시켜줘야지 돈이 생깁니다. 두 번째, 미국의 전략 비축유 보유량이 이미 50% 이하이므로 유가 안정을 위해서 전략 비축유를 방출한다는 선택도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앞으로 주가를 크게 움직일 수 있는 주목해야 할 핵심 뉴스는 부채 한도 협상 뉴스, 그리고 미국의 국제 외교 뉴스라고 볼 수 있죠. 따라서 위 뉴스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면 그 내용에 따라 추세가 다시 상승으로 변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투자에 임해야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돈 되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